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정당과 통합보다는 정책연대부터 이뤄나가자 이렇게 당론을 모았습니다. 안철수 지도부의 통합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인데요. 그동안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온 정동영 의원의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에 임명한 인사들 문제가 제기되고 있네요. 홍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 가운데 무려 5명이 구속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정의당의 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의 설명 들어보고요. 오늘 7시 5분 2부에서는요. 어제 청와대에 다녀온 두 분의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들의 첫 만남이 어저녁에 있었는데 국회 환경미화원 노조 김영숙 위원장 또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 두 분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그리고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에서는요. 이 공공기관 부정채용의 문제 이야기해 볼 텐데 강원랜드 부정채용의 피해자와의 인터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이 급부상했었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통합은 아니다. 정책연대 그리고 선거연대부터 해나가자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하네요. 애초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오셨던 국민의당의 정동영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박사님. 그러면 정책연대 그리고 선거연대부터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걸 거쳐서 통합으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통합이 아닌 연대 쪽으로 방향을 튼 건지, 네. 이 통합의 속도를 조절한 건지, 예.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저는 이 통합이 아닌 연대 쪽으로 방향을 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안 대표는 모르지요. 또 속도 조절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쭉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대체로 저는 서울시청 국정감사가 있어서 앞에 발언을 하고 끝까지 있진 못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일단 접은 것이고 네. 정책 연대를 하는 것이 대안이다라는 제 얘기를 했었고 아마 그게 다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에서 연대로 방향을 틀었다 쪽이 다수다. 예, 그렇죠. 근데 그동안 알려지기로는 통합 쪽이 훨씬 다수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잘못 알려진 거지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언론에 흘렸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옳지 않은 태도. 40명 의원 가운데 30명 정도가 동의 이런 것들이 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린 거다 이 말씀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예. 우리 정 의원께서는 애초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안 된다는 입장이셨는데 그 이유를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인위적 통합은 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가치 중심의 정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포기하고 공학적인 접근만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역사적 뿌리가 다르고 노선이 다른 두 당을 인위적으로 합치는 그것은 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죠.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네. 정체성과 가치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정책연대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버려라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곤란하지만 예컨대 제가 아침에 제안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앞장서서 바른정당과 적극적으로 연대해가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방문 연설을 하기 전에 서울에 오기 전에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하는 전쟁 반대 결의안 같은 거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두 당이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이번 국감에서 초기에 의제화가 됐던 아파트 후분양제 이것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뿌리를 건드린 문제이기도 한데요.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당과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관철해냄으로써 국민의 90%가 지지를 하는데요. 토건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걸 뚫고 이런 연대를 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 연대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런 대안을 제시한 바 있죠. 네. 방금 정동영 의원 지적하신 전쟁 반대 결의안 그리고 후분양제
이건 오히려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연대하시는 게 훨씬 빠른 거 아닌가요? 민주당은 지금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전쟁 반대에 대해서는 물론 민주당도 찬성하겠지만 야당이 선제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힘이 있죠. 효과가 말하자면 크다. 자유당까지를 다 끌어들여서 전쟁 반대한다는데 어떤 당이 반대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연대로 끝납니까? 선거 연대까지 갑니까? 이건 또 상당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네, 이제 정책 연대는 이제 가치 연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 정책 연대가 이제 그 성과를 보이면 최고 수준의 연대에서 최고 수준이 선거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DJP 연대하고 선거 연대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선거 연대. 예. 그런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다 지금 곤궁한 처지거든요. 지방선거 전망이 암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인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두 당이 이 최종 목표를 선거 연대에다 두고 하나둘 이렇게 협력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란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는 어느 당만 후보를 내고 뭐 경기지사는 어느 당만 후보를 내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두 당 다 약세인데 따로따로 후보가 내서 다 떨어지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협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느닷없이 되면 이게 또 인위적인 선거연대가 되는데 아하. 방금 말씀드린 전쟁 반대 결의안이라든지 후분양제라든지 등등 이런 그 정책 연대를 해감으로써 예. 토대를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 정도까지 그 선거연대까지 할 바에는 아예 두 당이 통합하는 게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이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얼마 전 국민의당 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두 당이 합하면 시너지가 큰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방선거 앞두고는 정책 연계 논의가 가다가 통합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거에 오류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40석 국민의당과 20석 바른정당이 합쳐서 60석이 되면 시너지가 난다. 네. 국민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랬는데요. 예. 그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60석이 될 수가 없어요. 바른정당이 일단 일부가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그러고 이렇게 개별적인 의견으로 보면은 적게는 더 4, 5명, 많아야 7, 8명이 아마 합류할 수 있을 거예요. 바른정당이. 예. 그리고 바른정당과 통합에 반대하고 정체성을 섞어놓는 거에 결사 반대하는 의원들이 또 국민의당에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 40석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40석 마이너스 알파의 정당이 되고요. 예. 숫자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아하. 그 줄어든 정당이 보수 야당이라는 거예요. 예. 정도 보수 야당이 되면 그런 정도 보수 야당을 가지고 다음 총선거에서 저는 수도권이고 호남이고 전멸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중도 보수 야당에 올라탈 의원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은 얼마 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통합된다면 자기는 탈당한다는 식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런 의원들이 꽤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정동영 의원도 만약 통합론이 급부상하면 탈당하실 건가요? 통합을 접었으니 그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 없는 인위적인 통합은 일관되게 확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제가 당에 있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금 더 강력한 정책 연대라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줄곧 주장한 것이 이 탄핵 연대, 바른정당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바른정당이 없었으면 탄핵이 됐겠느냐. 네. 그러니 이 탄핵 연대를 개혁 연대로 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개혁 연대를 바탕으로 입법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야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정치 개혁을 해야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 이게 저의 주장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당의 연대 방향을 개혁 연대로 잡아서 아하. 거기에 민주당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네. 민주당 방향으로 바른정당을 끌어당기자 이 말씀이신 거군요. 네, 민생 개혁에 대해서야 바른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어떻게 또 추이가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임명한 단체장과 기관장들 그 가운데 5명이 구속될 정도로
문제가 너무 많은 인물들이다. 이 인사들 사퇴하라. 또 홍준표 대표는 사과하라. 아니면 홍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이 사람들 사퇴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경남의 시민단체들 또 경남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의 여영국 위원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명, 그 가운데 한 명은 얼마 전 그 국정원 심리전단당을 지냈던 현재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우선 2013년도에 내가 그 홍준표 지사 첫 건인데 그 경남 FC 대표이사로 선임된 안종복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심판을 매수하고 또 이 구단의 그 비리를 그 돈을 횡령하고 예. 이등 혐의로 구속이 된 바가 있고요. 심판 매수 횡령죄. 네네. 또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한참 시끄러웠던 그 홍준표 지사 소환 운동이 전개됐을 때 네네. 맞불을 놓는다고 경남 교육감 소환 운동을 홍준표 지사 측에서 그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었죠. 이때 그 홍준표 지사가 임명한 최측근들이 기관장으로 있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네. 그 일에 개입을 하고 심지어 이제 도민 개인정보 19만 명의 그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가지고 네네. 그걸 가지고 허위 서명을 하다가 예. 주민투표법 위반 등등으로 그때 경남개발공사 사장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경남 FC 대표이사 예. 다른 대표이사입니다. 예. 그 두 사람이 구속된 바가 있고요. 그 두 사람은 이제 허위 설명죄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요. 그리고 이제 올 5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홍준표 도지사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예. 그때 유세장에 경남도의 그 간부가, 네. 이제 그 위협적으로 유세에 참가 동원을 한 거죠. 이게 어린이집 단체를 동원을 한 거죠. 예. 그 혐의로, 지난주에, 구속이 되었고요. 그건 이제 선거법 위반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하네요. 구속 사유도. 네. 근데 이렇게 문제 있는 분들이 여러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나머지 자리 보존하고 있는 분들도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선 이제 그 발전연구원장 같은 경우에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건 경상남도의 정책을 좀 위반하는 싱크탱크 역할입니다. 네네. 정책 전문가를 사실 선임하지 않고, 예. 정치 공작 전문가를 선임을 했단 말이죠. 국정원 심리전단장 출신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많은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고해야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고요. 예. 그리고, 또 여전히 이제 홍준표 지사와 정치적 그 뜻을 같이 하면서, 네. 선거 때마다 이래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이 예. 출마했다가 떨어지면은 또 기관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분들이 또 몇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속된 분들 말고도요. 현재 기관장 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문제 있는 인사가 많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렇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가 대상인 겁니까? 우선 이제 출차 출연 기관장이 13분입니다. 예. 13분인데 저희들이 뭐 13분 다 아마 물러나라 이러기보다도 전문성이 없거나 또 내년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은 네. 물러나라. 예. 이렇게 요구를 했고 추석 전에 그 정무부지사를 하고 있던 분은 그때 사퇴를 하고요. 예. 이번에 이제 발전연구원에 구속되면서 사퇴를 하고 예. 이래서 아마 몇 분은 좀 사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찍어서 누구가 나가라 이렇게 공개하시진 못하나요? 우선 이제 저희들하고 정의당과 경남도가 당정 협의회를 추석 직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저희 당에서 경남발전연구원장, 그다음 경남개발공사 사장, 예. 뭐 대표적으로 그 두 분을 찍어서 사퇴를 해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그분 포함해서 몇 분 더 있습니다만 지금 맹단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홍 대표는 사과하라. 그리고 홍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이 인사들 사퇴를 요청하라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우선 이제 아마 지금 우리 그 경상남도는 권한대행 체제지 않습니까? 네.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또 의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러다 보니까 권한대행도 그쪽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어쨌든 지금 그 제1야당 대표가 전직 도지사고요. 그렇죠. 현실 권력이지 않습니까? 네. 또 그분이 임명한 기관장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단 말이죠. 예. 이런 상태에서 그 행정부지사가 도정을 진행하는데 언제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뭐 그런 점에서 많은 시민단체나 또 의회 안에서 예. 사퇴하라고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강제적으로 사퇴시킬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 감사라든지, 등등 이제 그간 홍준표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비리 문제나 이런 게 좀 많이 제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걸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좀 정리해 가야 된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행정력을 감사권을 동원해서 그분들을 사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요구시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정의당의 경남도당 위원장 맡고 계신 여영국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을 선정했다면서요? 예, 신상은 안 밝혔어요. 근데 이제 곧 나타나겠죠. 네, 뭐 변호를 하려면 얼굴을 보고 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여기가 박 전 대통령 재판부입니다. 네. 오늘 그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이 되었다. 법조 경력 6년 차부터 31년 차까지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5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5명? 예. 한 사람의 피고인한테 5명의 국선 변호인이 붙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이라고 봐요. 처음이다. 예. 그만큼 힘든 재판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보통 사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이 해당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여러모로 보나 예외적일 수밖에 없죠. 예. 네. 재판부는 이제 12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법원의 공판 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네. 통상은 한 명씩입니다. 한 명만 하겠죠. 예. 그리고 역대로 제일 많이 선임됐던 게 4명이라 그래요. 4명까지는 있었대요? 근데 이제 5명이 된 것인데. 그런데 그 5명이 지금 이 사건은 처음 접하는 거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텐데요. 그렇죠. 서울중앙지법 소속 국선 전담 변호인 30명이에요. 국선 변호인 이야기가 나온 자체가 이제 지난 16일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하게 됐으니까. 예. 제가 뭐 그분 한 분 한 분을 모르지만은 그때 어떤 분들은 이거 혹시 내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하고 오늘부터 아마 기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재판이 좀 미뤄지겠네요. 그러니까 법조계 이야기로는 이 대체로 지금까지 뭐 변호사들이니까 뉴스야 봤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3주에서 1개월은 걸릴 것이다. 예. 5명이. 예. 그렇다면은 재판은 빨라야 11월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예. 또 하나,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단하고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냐. 그게 이제 매우 의문스럽죠. 안 되겠죠.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부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이건 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본인의 원래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이 탈당 문제로 간접적으로라도 접촉하려고 해도 접촉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미루어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접견 요청을 거부하며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저는 100%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그 변호인들 전부 다 사임시켰는데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했다고 그 사람을 만난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재판에까지 안 나올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죠. 예. 박 전 대통령이 그 삼성 재판 때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어요. 네. 근데 재판부에 강제 구인을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 강제 구인이 말하자면 구속이랑 똑같은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구속을 거부한다 이런 건 좀 말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거부하냐? 그 교도소 문 앞에서 나오라고 하겠죠. 예.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팔다리를 들고 뭐 끌어내기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강제 구인 거부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럼 재판은 본인이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건 또 권리긴 권리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변호인만 나와가지고 궐석 재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네요. 현재로 예. 봐선.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이 인치라는 게 강제 구인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국선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정상적 공판은 힘들겠네요. 매우 이미 비정상적이죠. 사실 이 상황 자체가.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법에 30명인데 혼자 5명을 써버리면은 정당한 기회가 돌아갈 사람들한테 이게 줄어든다. 뭐 그렇죠. 이런 지적도 있긴 있고. 예, 예. 21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런 적이 있어요. 똑같은 전략을 썼습니까? 변호인 총사퇴, 국선 변호인 선임, 뭐 예. 이건 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재판이다. 예. 근데 이제 결국 뭐 유죄 판결 뭐 받았죠. 거기다가 뭐 유엔 인권 회의 등 유엔의 인권 침해를 호소한다 이런 것도 마땅치가 않아 보이고 결국은 형량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네, 네. 이럴 경우에 차라리 재판이 빨리 끝나라. 형량이 어느 정도 됐든지 간에.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네. 뭐 사면이라든지. 예, 예.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무튼 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니까 11월 중순 그렇죠. 절차는 다 밟아야 되는 거니까요. 연내에 선고가 내려질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올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죠. 민주노총 측 불참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 대통령이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은 확인된 자리였는데 어제 그 자리 분위기 좀 듣기 위해서 거기 참석하셨던 두 분의 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국회 환경미화원 노조의 김영숙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년유니원 김민수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청년유니온은 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조인 거죠? 네, 여기 그렇습니다. 가입 자격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15살부터 39살까지입니다. 아, 지금 조합원이 몇 명 됩니까? 2,00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0명? 네. 그리고 지금 상근하세요, 위원장은? 네, 저는 전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노조는 어디랑 교섭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은 청년들이 아무래도 다 영세한 기업에 있다 보니까 네. 주로는 이제 청년 관련해서 이제 정부 정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최저임금, 고용보험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는 저희 표현으로는 정부와의 사회적 교섭이 참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정부가 지금 교섭에 응해줘요? 일단은 어제 뭐 만나는 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의 면담이고 교섭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는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미화원 노조는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한 후에 다 정규직 되셨죠? 근데 아직 정규직 되기에는 약 한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돼갖고 그게 좀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약직 형태였었습니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전에는 뭐 용역에 소속돼 있었죠. 용역회사.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친분은 바뀌었죠. 예, 직원은 됐죠. 그런데 신분증도 이제 국회 직원이 됐고. 근데 2년 계약으로 2년이라는 기간제는 이제 저희가 그 정부기관 처음으로 이제 직접 고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모델을 삼은 데가 이제 서울시나 인천, 광역시 이제 지자체를 모델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예. 거기도 전부 다 2년 기간제법에 따라서 그 기간제법에 따라서 저희는 잘 몰랐거든요. 이해도 네. 못했고. 네. 상시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했는데 무슨 또 2년이라는 기간제법을 우리가 잣대를 대느냐 말이 예. 안 된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기존에 그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고용하게 되면은 이제 공개 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률이 있다 보면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올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 기간제를 뒀다가 이제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로 신분이 전환된 후 2년이 지나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기계약직이 되죠. 무기계약직으로. 예, 예. 그러니까 2년 그 사이에 혹시 뭐 신분이 변경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는 거죠? 그런 보호용을 하는 거니까. 거는 뭐 100% 없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또 문서로 다 협의했기 때문에. 그나저나 청와대는 두 분 다 처음 가보셨겠죠? 물론이죠. 건물이 너무 커가지고요. 당황했습니다. 언제 통보를 받으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노총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담당자가 전화하셔갖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노총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신상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려갖고 그래도 반신반의했어요 사실. 정말 들어가나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어제 이제 오전에 네네. 문자가 와갖고 예. 이제 확실히 들어가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네, 저희도 지난주에 연락 받았고요. 역시 한국노총에서 아니면 저희는 가맹이 아니라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네네. 뭐라 그러면서 오라고 하던가요? 제가 안내받은 거는 이제 노동계와의 간담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기본적 양대노총도 초청을 하는데 예. 미가맹 대표로서 청년 유니온도 함께 와줬으면 좋겠다. 요렇게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초대 전화, 청와대에 갈 거라는 전화를 받고 처음에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주부로 있다가 남편 외환위기 때 이제 그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부도가 나가지고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시간 그 알바 좀 했고 해다가 이제 주위에 아는 분 소개로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뭐 사실 그 뭐 50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노동조합의 노자도 모르고 네, 그냥 네. 뭐 열심히 일해서 뭐 자녀들 키우는데 조금 생활에 보탬이 될까 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뭐 노동조합 필요성을 또 저희가 절실하게 느꼈고 그런저런 이제 이후로 계속 저희들이 이제 스타트하고 있었어요. 사실 노동조합이라는 그 개념을. 네. 그리고 이따 노동조합을 2011년 1월 달에 이제 만들었고 쭉 과정에서 정말 그러면서 저희가 약 한 6년 만에 직접 고용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청와대까지 들어간다는 건 저는 뭐 상상도 못했고 제가 노동운동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좀 약한 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대변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그거조차도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조차도 저도 네.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여기까지 오리라는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오늘 막 그냥 서로 기뻐갖고 막 서로 공유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청년위원장은?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청년들이 워낙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보자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게 꼭 청년 노동으로 특정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노동계 전반을 아울러서 임기 초반에 좀 노동계랑 대화 의지를 갖고 네. 또 이제 심지어 이제 양대노총 미가맹 단위들까지도 연락이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 일단 긍정적 평가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갔다 와도 괜찮겠냐라고 하니까 이제 다들 뭐 다녀오라고 이런 분위기여서 네. 잘 다녀왔습니다. 6시 반쯤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몇 시에 끝났어요? 8시 정도에 끝났습니다. 식사는 메뉴가 뭐였었습니까? 뭐 추어탕 얘기가 나오던데? 그때 콩나물밥이랑 그 뭐 전어랑 뭐 약간 추어탕 이렇게 해서 네, 그냥 반찬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맛있던가요? 어때요? 맛은 솔직히 긴장을 해서 좀 그런데 그 메뉴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대통령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청계천 전태일 열사가 즐겨 먹던 메뉴라고 해서 좀 마음이 많이 이제 교차하는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을 전어도 뭐 집 나간 며느리도
그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전어를 그 메뉴로 삼은 게 노사정위원회에 제발 좀 들어와 주세요.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현장에서 뭐 직접적으로 뭐 노사정위원회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예. 뭐 전어에 빗대지도 않으셨고요. 아. 네,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또 제한적인 자리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좀 이 노사정 관계를 복원하자 이런 메시지는 그 간담회 진행하는 내내 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네. 뭐 반주도 한 잔씩 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까? 황문수 위원장님께서 건배사 저그 복분자로 예. 그 건배사가 좀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노발대발. 예. 노발대발이라면 왜 듣기 좀 억양이 그렇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그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노총이 잘 돼야 뭐 대통령도 뭐 발전한다 뭐 이런. 노동자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런 의미도 있었고. 예.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네. 그걸 또 방금은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 아, 이중의 의미가 있겠군요. 이중적 이렇게. 의미로. 네. 다들 한마디씩 하셨죠? 돌아가면서. 한마디가 아니라 몇 번 그래도 이렇게 전혀 그거에 대해서 제약을 안 하셔갖고.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였었습니까? 예, 저는 그럼? 맨 처음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는데. 네네. 대통령님이 이제 처음에 인사하시면서 노동 그 존중 아니면 그 정책의 이제 파트너십으로 얘기를 하셔갖고 예.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편하게 그냥 무슨 근데 말씀하셨어요, 김영수 위원장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고용에 대한 그 상징성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표현이 안 되죠, 사실은. 전에는 영역이었을 때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었고 저희들의 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 고용이라는 직접 고용은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사실은. 네, 그래서 네. 뭐 고용 뭐 안정이 됐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네요. 월급도 올라갑니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정부의 예산에 이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임금은 사실 다른 그 이제 지자체나 일반 기업보다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임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 앞으로 이제 많이 인상이 되리라고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고용 안정이 우선이다. 네. 예. 네. 그런데 다른 정부 기관에도 이런 그 환경미화원 노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거기는 정규직 언제 된답니까? 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기관 최초로 이제 청소년 노동자 측에서는 처음이 돼갖고 이제 또 대통령님이 그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최초로 이제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종정부청사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천공항도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쉬운 게 노사 간에 이런 저희도 뭐 이런저런 설문조사도 했지만 아예 협의체를 만들지 않고 저희는 그냥 직접 고용 가는 게 저희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갔는데 지금 이제 정부기관 직접 고용하는 그 기관을 보면은 노사 협의체를 이제 외부에 이제 유능한 인사들도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정부 청사 거기 이제 노조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는 기간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법에 적용이 돼서 2년 후에 무기각직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곧바로 2018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제 문서만 사인하는 것만 남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한테 좀 빨리 해달라고 때도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 김민수 위원장은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안으로는 대통령께서도 그 필요하다면 전수조사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공부문 전반에 어떤 이제 청년들의 신뢰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진상규명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좀 민간의 주체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간 참여. 네, 그거를 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뭐 거기는 이제 즉답을 할 자리는 아니었다 보니까 일단 저는 제안을 드린 것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제안을 쭉 받아들이는 자리였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고용보험, 최저임금, 뭐 취업 성공 패키지 이렇게 청년 일자리 대책과 연관된 의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데 약간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대책들은 많은 비판을 좀 받았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뭐 일시적인 면담으로 논의하기는 어렵고 좀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좀 안정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어느 부처에 청년 유니온과 대화할 파트너를 딱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일단은 뭐 청년 노동 문제로 한정하게 되면은 이제 고용노동부가 파트너가 돼서 그래서 현장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담회를 조속하게 열자. 그래서 청년 노동 문제 관련해서 빨리 얘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주셔가지고 잘 받았고, 근데 이제 청년 문제 전체로 가게 되면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고용노동부 특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장차로 좀 논의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참여 안 하게 되면서 그 어제 만찬에 초청받은 그 단위 사업장 노조 가운데도 또 몇 노조가 빠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는 어제 거론은 전혀 안 됐습니까? 이제 뭐 대통령님이 좀 아쉬움을 이제 표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1년에 어떤 일을 지금 청년 유니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선은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민주노총이 1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와의 그 소통이. 예. 그래서 소통 끊어진 게. 예, 저는 소통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만나야지, 만나면서 뭘 풀어가야지, 만나지 않고 각자 따로 가면은 평행선만 갈 수밖에 없고, 저희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저희만 그냥 뭐 되겠지 혼자 생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의원님들 아니면 뭐 다른 노동계라든지 소통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소통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무조건. 네. 무조건. 네. 예. 어제 참석했던 노동계 인사들 가운데 민주노총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 하거나 그런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뭐 청와대 입장에서 아쉬운 표현하셨고, 근데 이제 다만 뭐 민주노총 입장도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당연히 뭐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호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기대나 상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다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어제 자리만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제 어떤 형태로든 계속 뭐 물꼬가 좀 트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정확한 그 상황 파악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노총 소속 단위사업장 노조를 만찬에 초대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충분한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민주노총 소속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조금 좀 아쉽고 입장 차이가 조금 그것도 소통에 조금 뭐 좀 덜 된 부분이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습니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자리를 또 갖겠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은 없었습니까? 아무튼 이제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다라면은 큰 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쁜 임원분들이나 이제 노총 그 양대 노총에서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큰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큰 줄기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많이 거론됐는데, 근데 이제 틀은 사회적 대화로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대동맥이 있으면 모세혈관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대화는 이제 큰 줄기는 이제 양대노총 중심 파트너십 같더라도 워낙 이제 한국 사회 노동연합들이 묶여서 안 풀렸던 것들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실 노사정위원회 하나로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계가 물 밑에서 또 물 위에서 다양한 형태로의 어떤 자리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소위 말하면 전통적인 노사정위원회로만 담을 수 없었던 다양한 현안과 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신 게 저희도 이제 국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법부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면 저희 국회 청소년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법을 제정을 많이 해요. 의원님들이. 그런 것들 많이 이제 도움이 됐고 같이 아울러서.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이제 국회에 잠자고 있고 이제 서로 이제 노동계나 정부나 각 부처에서 이거는 큰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건 노동자들의 저는 힘이라고 보거든요. 존중받아야 됩니다. 어제 그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이 존중받지 않고는 저희가 선진국
과연 말로만 뭐 선진국이지 진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까 싶을 정도로 못 가죠. 예, 그래서 예. 어쨌든 노동이 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그 건배사 참 의미가 깊으니까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어제 그 자리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좀 대화의 자리로 이어져 가지고 큰 노동개혁의 성과들로 결실 맺도록 두 분도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자 그 자리에서 열심히 네.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환경미화원 노조의 김영숙 위원장 또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방금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노발대발한 시간을 가진 두 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노동 관련 문제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희망과 기대의 문자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또 8672번님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만남이 시작되었으니 지속적인 만남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그 외에도 불참한 민노총의 아쉬움을 말씀하신 분들도 보이시네요. 7461 또 박성근님은 민노총 청와대 불참은 참으로 유감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 보고 싶다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광화문에서 준비 중이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CBS 뉴스 부활 30주년 기념 감사 콘서트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겠지만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으시고요. 광화문 광장으로 내일 저녁 6시 30분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9336번님은 내일 퇴근 즉시 CBS 감사 콘서트 갑니다 하면서 벌써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댓글이었습니다. 네, 김다은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이제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뉴스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오늘도 박원순 서울시장 또 맹공격을 했는데요. 이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이분이 구린 데가 없다면 왜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불타오르네.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다 내 후배들인데 들이 날 괴롭힐 일은 없고 그래서 나한테는 정용기 씨가 또 아니에요. 나한테는 별것도 아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서워서 국정감사 하겠습니다. 운동했다는 좌파 이분들 착한 척, 깨끗한 척, 바른 척, 생쇼는 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는 짓이 이 모양인가 정말로.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한 것은 제가 봐도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생각은 되고, 근데 이제 의원님 이게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그 의원은 어떤 사람이고 전화 목소리는 누구고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늘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소리였고요. 예. 이 전화 내용에 나온 이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SH공사하고 어떤 이제 같이 사업을 이제 진행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자유한국당 측이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좀 폭언을 하고 또 직접 의원실을 찾아와서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국회 국토교통위는 정회되기도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유감했음을 밝히고 지금 들으신 대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SH공사의 블랙리스트 관련 얘기도 나왔죠? 어제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 또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SH공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이 정치 성향과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에 따라서 직원들을 분류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상당히 강하게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과 SH공사 쪽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일단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런 문건을 작성한 일이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박원순 시장도 오히려 리스트에 비우호적인 인물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승진한 경우도 있다라면서 이 리스트가 작성된 경위 같은 것은 뭐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도 그렇고 뭐 문제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도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국정감사장에서 좀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적 타격이 있으니까 이 박원순 시장을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봐야겠는데요. 첫째는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장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뭐 가랑비에 옷 적시듯이 모든 의혹을 한번 제기해보겠다 이런 거겠죠. 둘째는 지금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서울시장 뭐 적폐청산을 밀어붙이는 그런 이제 흐름이니까 당신들도 똑같이 더럽고 이제 뭐 나쁘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려는 것인데요. 아마 지방선거 투표 당일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질 건데 끝까지 뭐 버텨내느냐 뭐 이게 아마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능력을 어떤 테스트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안에 서울시장 자리 노리는 분들 또 도전 출마 선언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끝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후보군들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는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4선의 박영선 의원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감 기간에는 국감에 집중하겠다라면서 따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민병두 의원의 경우 여의도에 미래전략연구소를 마련해서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데 문민시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병두 서울시장의 시대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재미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서울 강남구를 지역구라는 전현희 의원 얘기도 나오고요. 이른바 86그룹으로 불리는 우상호, 이인영 의원 이름도 나오는데 본인은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추미애 대표 이름도 거론이 되는 상황이고 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전남지사 서울시장 후보군에 동시에 이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본인은 지방선거 출마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입장을 일단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앞에 소개하면서 태양광 관련 사업한다는 분, 박원순 서울시장 2011년 선거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예. 그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지금 예. 후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다음 뉴스 들어보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풀은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캠코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중소기업들을 일명 피터팬 증후군으로 끌고 간 후보자가 적합한 인사인지 결국 돌고 돌아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찾느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까? 홍종학 전 의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야당들이 비판하는군요. 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일제히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 비판의 핵심을 요약하면 시민단체, 운동권 등 출신의 어떤 편향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청와대와 내각에 이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대선 캠프 출신의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장관 인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 이 홍종학 전 의원이 경실련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고 또 의원 활동하면서 경제민주화 같은 분배 중시 정책을 옹호하고 재벌을 집중 비판한 이력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종학 후보자 본인은 어떤 포부를 밝혔습니까? 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자신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발전을 주장해왔고 일자리, 소득주도, 동반 혁신 성장의 4바퀴 성장론을 구상을 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는 공약 이것도 만들었다. 자신이 만들었다? 그렇죠. 예.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해온 주장과 활동이 중소기업벤처부의 존재 의의와 면밀하게 연결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나름 네. 정면 돌파 의지를 좀 다진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뭐 재밌는 부분인데 맥주 뭐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가 됩니다. 2014년 말에 중소규모 맥주 업체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대폭 낮추고 소매점에 직접 물건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그런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맥주 대통령, 맥통령 이렇게 불린 그런 이력도 네. 갖고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낙마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문회 잘 통과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전 의원을 지명한 것은 뭐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도 나름 이제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제 인사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혁 색깔이 분명하다라는 점하고 전직 의원이다라는 점을 같이 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의원 출신은 대중적 검증이 좀 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쉽게 통과한 선례들이 있어서 뭐 의원 프리미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죠. 다만 벌써부터 좀 도덕성 관련 의혹 제기가 있는 분위기여서 우려가 되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혹이요? 홍종학 후보자 딸은 이제 중학생인데 8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상가 건물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하. 2016년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보면은 당시 국회의원이던 홍종학 후보가 신고한 가족 재산 모두 49억 5천만 원인데 이 중에 이제 배우자와 딸이 상가 건물 일부를 증여받은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상가 건물은 현재 한 34억 6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분 절반은 이제 처남으로 추정되는 이제 사람이 갖고 있고 나머지 절반을 배우자와 딸이 나눠 갖고 있는 형태거든요. 예. 그러면 산수를 해보면 이 미성년자인 중학생 딸이 지금 상가 지분을 총 8억 6,5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또
홍정학 후보자에 따른 1,599만 원에 이르는 예금도 수여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은 없었어요? 장모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장모가 갖고 있던 이 건물 지분을 외손녀에게 증여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다 납부했다라는 게 홍정학 후보자의 이제 해명인데요. 예. 근데 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미성년자 딸이 이 상가 건물을 통해서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논란될 사안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 얘기도 있는 모양입니다.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뉴스 들어보죠. 동의하는 대표 손 들어주세요. 반대하는 대표 손 들어주세요. 없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중국 소식인데 시진핑 주석 후계자는 결국 지명이 안 됐죠? 오늘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을 발표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후계자로 볼 수 있는 인물은 이제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2기 기간 동안에 이 차기 지명자로부터 뭐 정치적 위협이나 도전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해석이 이제 제기되고요. 또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에 시진핑 주석 친위대로 불리는 인물들이 다수 발탁됨에 따라서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더 강화됐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22년에 세 번째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라는 7상8하 원칙을 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올해 69세로 시진핑 주석 측근인 왕치산이라는 사람이 뭐 이번에 유임이 됐다면은 이 원칙이 깨지는 선례가 생겼을 것이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 역시도 68세를 넘어서 집권할 수 있는 근거가 됐을 텐데 이 사람이 이제 유임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네. 또 국가 주석 말고 당 주석직이 신설되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거리였는데요. 신설이 안 됐거든요. 이 당 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막강한 권한인데 지금 이대로면은 시진핑 주석도 이 정치국 상무위에서는 형식적으로는 n분의 1 투표권을 행사한다라는 얘기죠. 예. 또 애초에 후계자로 거론됐던 사람들 상무위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치국원으로 지명되긴 한 점도 좀 평가를 해야겠는데요. 일단 후계 구도 자체는 원점으로 돌리긴 했는데 어쨌든 정치국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2기 기간 동안 후계자로 발탁할 가능성 이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기존의 체제와 비교하면 장기 집권으로 한 발짝 나간 것은 사실이다. 이런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중국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요?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이 북핵 문제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간 참아왔지만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력한 권한을 얻게 되면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한중일 3국에다가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참석하는 일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오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연설까지 하게 되니까 이 기간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외교전에 전면적으로 나서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축전도 보냈고요. 어제는 아베 신조 총리와 통화도 했는데요. 좀 잘 관계를 풀어서 이번엔 좀 확실히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부정채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준생들이 다 들러리가 돼서 더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 강원랜드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만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방송사는 백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그다음 민간 대기업도 그랬고. 근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은 좀 투명해지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뭐 100여 건이나 되는 채용 비리가 공기업에서 있었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다음에 뭐 강원랜드는 518명 합격자 전원이 불법 부당 뒤에 청탁의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 알려지고 거의 전원.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또 불법 채용 비리가 있었다라고 확인됐는데 이어서 바로 우리은행에서 국정원하고 금감원이 또 압력을 행사해서 그 고위직을 이렇게 자제를 포함시켰다는 게 있었고 최근에는 국정감사에서 이제 SR 그 수서발 고속철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필기 전형 없이 면접에서 높은 점수 주고 그다음에 직무평가 D등급 받았는데 서류 전형 면접에 높은 점수를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러면 시험을 인적성 시험을 보잖아요. 그것을 조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걸 평가 항목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서류하고 면접에서는 조작하기 쉽잖아요. 서류에서는 불법 부당 채용자들만 추리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추린 사람 중에 면접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거기서
시험을 아예 안 봐버리거나 시험 본 것을 약속한 걸 어기면서 배제해버리고 서류 면접에서 점수를 조작하고 순위를 조작해버리는 거죠. 네. 이런 방식대로. 그리고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최경환 의원이 자기 인턴 비서관을 지금 재판받고 예, 있죠. 재판 불구속 기소까지 됐는데요. 예. 결국 거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처음에 저항했는데 그 압력받고 어쩔 수 없는데 구속까지 되어 있어요. 네. 실제로 근데 이걸 압력을 행사하고 내가 결혼시킨 아이니까 채용시켜 마지막에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수사 결과에 하면. 예, 예.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불구속 상태 재판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는데 어쨌든 점수가 안 되는 후보자를 위해서 조작을 걷어받아 도저히 면접에서 안 된다 하니까 야 그냥 채용시켜.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막문의 방식이죠. 야 그냥. 예, 내가 결혼시키나요. 그다음에 네. 이번에 감사에 밝혀진 석유공사 사장은 없는 자리인데 2자리를 만들어요. 내 친구 1억세를 갖고 와요. 야 1억 넘은 자리로 그냥 넣어. 이제 이런 것도 아주 정말 무식하면서도 전통적인 방식이죠. 예. 네. 그런데 뭐니 해도 강원랜드가 해도 너무했다는 얘기가 들을 수밖에 예, 없는 맞습니다. 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2012년, 13년 2년 동안에 518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493명. 예, 맞습니다. 이게 부정청탁에 의한 것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95%쯤이라고 처음에 보도왔는데 나중에 이걸 특정 보도한 한겨레 신문에서는 518명 전원이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5% 정도는 거기서 미리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기 때문에 완전 부정으로 보기 어렵다. 뭐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청탁자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전형적으로 518명을 여기 지금 문제가 된 국회의원들 염동열, 이희재, 김기성, 이강원, 권성동, 한경호, 한성구, 김한표 이렇게 7명이 청탁으로 나오거든요. 의혹입니다. 의혹. 최종 사실이 확정된 건 아니까. 아무튼 이 명단이 지금 이미 언론에 보도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관내 경찰서장이라든지 강원랜드 사장이라든지 뭐 동네 유지라든지 다 명단에 청탁자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이고요. 인적성 시험 봤는데 그건 평가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럼 서류하고 면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의적으로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뉴스를 접하고 청년들이랑 그다음에 학부모 부모님들이 국민들이 헬조선이 따로 없구나. 이게 헬조선이다. 정말 피는 영문도 모르고 떨어졌던 사람들의 이유가 지금 다 밝혀진 겁니다. 바로 그렇게 떨어지신 분 한 분을 전화로 좀 연결하겠습니다. 바로 그 2012년과 13년 2년 연속으로 강원랜드 채용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분이에요. 성함을 밝히질 원하지 않으셔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2년, 13년 2번 응시했다 2번 다 불합격하셨다고요? 네네. 2012년에서는 언제 불합격하셨어요? 12년도가 서류에서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2013년은요?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시험을 몇 번 봐요? 시험은 인적성 시험 한 번 보는 걸로 기억해요. 인적성 시험. 네네. 그리고 그 인적성 시험 성적에 따라서 최종 면접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네네네. 최종 면접 가서 면접 보고 뭐 합격자 발표하고 뭐 신체 검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인적성 시험은 2013년도에 잘 보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잘 본 것 같은데. 예. 네. 전공이 마침 또 카지노 학과를 나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도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교도 카지노 관광 계열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고향이 태백 출신이시라고요? 네, 저는 폐경 지역 출신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강원랜드 채용할 때 우대 조건이 있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뭐 폐경 지역 주민 우선 채용도 있고 부모 광산 경력 10년 이상인 자녀 우선 채용도 있고 그다음에 폐경 지역 뭐 고등학교 졸업자 등등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지역 출신 혜택보다는 돈과 백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도 있어요. 그 2012년 13년 2번 떨어지시면서 그냥 내가 실력이 부족했나 보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좀 들던가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중에 합격자 발표하고 뒷말이 나오잖아요. 아하.
네, 그때 이제 들렸던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뭐 채용에 뭔가 문제가 있다. 예. 뭐 백으로 입사했다. 예. 돈 주고 입사했다. 그리고 그때 뭐 당시 사장이 뭐 선거 출마를 하는데 뭐 입사 조건으로 표심을 샀다. 예. 아니면 선거 자금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런 얘기들이 바로 2013년 채용 탈락한 직후부터 나왔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그럼 그 동네에서는 그 강원랜드 인근에서는 다 알던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얘기들이 많았죠. 이 채용에는 문제 있다라고 하는 설은 거의 파다했다? 네네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뭐 518명 거의 전원이 다 청탁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실 그 신문 보도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네. 진짜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때 진짜 소문으로만 들었던 일들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되게 충격도 많이 받았고요. 예. 그에 반대로 정말 화도 너무 많이 나는 거죠. 518명 가운데 뭐 한 대여섯 명 정도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다 전원이 다 그게 아니고 한 대여섯 명 뭐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거의 뭐 95% 100% 다 그랬다고 하니까 네. 더 자괴감이 많이 들죠. 진짜 돈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죠. 네. 그래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그때 뭐 준비하던 거 실패하고 태백에서 일자리 구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타 지역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도 대학도 그쪽을 노리고 다 그 경력을 쌓은 건데 어떻게 보면 학력도 그죠? 그렇죠. 6년 거의 6년을 그쪽에다만 쏟아 부었는데. 예. 지금 거기 그렇게 부정으로 해서 합격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정말 그냥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돈과 백 때문에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나라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네. 대통령이 그 부정해서 취업한 사람들은 그 취업 자체를 무효화시켜라 뭐 이런 지시까지 했기 때문에 혹시 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원랜드에서 대거 또 신규 채용을 하게 될런지도 모르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신규 채용을 하면은 지원은 많이 하겠지만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많이 신뢰를 잃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다시 모집한다고 해도 넣을 생각도 없고 제 주변에서 그렇게 떨어진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요? 네네. 이제는 좀 공정하게 채용하겠다 하면 한번 응시해 보시지 그러세요? 공정하게 채용할까요? 그런 불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까지 했다.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부정 채용된 게 확인되면 그 사람들 이 채용 자체를 박탈을 시키고 그런 전제로 이제는 좀 제대로 뽑겠지라고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질문했는데도 이분은 못 믿으시네요. 맞습니다. 얼마나 절망과 분노가 크면 그럴까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 민간 대기업이나 일부 공기업에서 뭐 소수 정도는 뭐 낙하산이 있거나 부정 채용이 있겠지 했는데 518명 거의 전원이 불법 부정 청탁이었고 그러니까요. 아예 없는 자리를 만들어버리고 뭐 다른 공기업에서도 100여 건이나 적발됐다고 하고 그 외에도 지금 국정감사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막 계속 무슨 조작을 하고 막 없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심각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시원하게 전수조사하고 그렇게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 다 떨어진 방법까지 강구해라 했어도 이제 반가우면서도 이 정도로 썩었으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일조선에 대한 정내미가 완전히 떨어진 그 당사자의 반응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방금 그 인터뷰한 너무나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에게 한 몇 명 정도 부정 채용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채용으로 상처받은 이 청년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심각한 걸 몰랐다고 하니 근데 분명히 감사원도 일부 알고 있었고 검찰도 2016년에 수사를 한 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감사하고 수사하고 봐줬던 사람들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2016년도에도
고위 국회의원들이 7명이 청탁자라는 거 명단 나왔는데 실제로는 염동열, 이재원 2명만 그것도 서면 조사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브로커도 1명 지금 공개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지역에 이제 힘께나 그렇죠. 쓰고 다니는 돈 2천만 원씩 받고 3천 받고 그거 밝혀졌는데 검찰로부터 전화 한 통 안 왔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봐주기로 작정을 하지 않았나. 총체적으로 아예 힘 있는 사람들 권력층에 전리품으로 공기업에 채용 일자리를 넘겨준 다음에 예. 그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아예 묵인해주고 권력층이 그걸 비호하는 그런 문화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저는 그쳐서는 안 된다. 네. 이행 정권까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공공기관 그 자체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 검찰, 예. 경찰 사실 그 조금 아까도 그 인터뷰한 분 2012년 13년 떨어진 직후부터 그 지역에서는 소문이 파다했다. 예. 그 정도면 모르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 사정기관이. 예. 그 강원랜드에서는 그걸 감시해야 될 경찰서장도 부정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감시가 안 되는 거죠. 예. 사장도 부정청탁. 심지어 이제 대부분 공기업은 그래도 노동조합들이 그런 감시 견제 역할을 해주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노조에서도 일부 부정청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이 기대하는 역할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안에서 경제투쟁도 밖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좋은 일도 하되 안에서 그런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일부 노조에서 그런 일까지 있었던 걸로 밝혀지니까 예. 충격이 큰 것이죠 지금 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공공기관의 그 직장을 우리가 흔히 신의 직장 이렇게 부를 맞습니다. 정도로 예. 공무원 다음 가는 자리로 많은 청년들이 거기를 이제 목매달고 지금 응시를 하는데 조금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이젠 아예 공공기관은 안 갈래라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막 늘어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 예, 그러니까 고용불안과 저임금 시대에 우리 공무원하고 공기업에 대한 인기가 이제 급상승해서 저번에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뭐 40명 뽑는데 뭐 4,000명이 넘게 응시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100대 1 막 기본적으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은 못합니까? 그래서 다 열심히 준비했고 좋은 일자리 가려고 그랬더니 이미 뽑힐 사람 내정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방금 그 젊은이가 더 분노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분들이 다 들러리를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장식품이었던 겁니다. 네, 네. 이 분노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 지시가 나왔는데 낙하산 사장들이 주로 그런 짓을 또 많이 합니다. 자기들 정통성도 약하고 부정부패에 굉장히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 은덕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를 거기 심어준 사람이 요청하면 그거 어떻게 거부합니까? 이런 게 또 문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채 이런 게 남발되면서 그런 식으로 불법이나 부정으로 들어오는 예. 경우도 있거든요. 특채도 줄여야 되고요. 특채보다는 예. 완벽한 공개 모집.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무튼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 장치가 대폭 강화됐는데 일단 불법 부정 채용되면 100% 취소되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밝혀지게 되는 거니까 다 취소되고 망신까지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월급도 토해내게 만드는 거죠. 예. 아예 꿈도 못 꾸게. 그러니까 예. 당사자들 물론 당사자는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 부모라든지 힘 있는 기관이 몰래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른 사람 일자리 빼앗는 거니 그 자체가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아예 받은 월급도 토해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아까 검찰 경찰 그 감시 소리한 사람들까지 비호한 데까지 해서 엄벌 엄청 받으면 예. 다시는 그러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내가 이거 조금만 도와줬다가 인생 망한다 잘못하면 그리고 그런 전례만 쌓여도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계속 봐줬거든요. 감사원이 봐줬고 검찰이 봐줬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여러 번 고발해봐서 압니다. 네. 한 번도 제대로 처벌을 못 받았어요. 예. 이번이 절대적인 어떤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절대적인 그러니까 기회. 정말 공공기관 전수조사 꼭 필요하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 또 사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채용 과정을 투명화하고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먼저 그 썩은 살부터 도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채용 비리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기업들이나 뭐 힘 있는 기관들에서 의외로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해가지고 특히 네, 블라인드 네. 면접해가지고 네. 인재가 골고루 들어온다는 분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견제가 잘 되고 네. 관행을 고치고 그러니까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부패나 비리가 만연하고 거기에 둔감했던 정권이라든지 그런 사정기관들이 있던 시절에 이런 게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촛불시민혁명 1주년 나가고
헬조선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라는 게 바로 이런 황당한 비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네. 일자리 늘어나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서민 중산층 자제들은 모두 들러리가 되고 장식품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자리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비정규직 정규직화과 동시에 거기에 열심히 땀 흘리는 젊은이들이 가게 만들고 예. 반드시 그 과정에 단 하나의 부정 채용자라도 있다면 그것과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폐가망신을 당할 상황까지 돼야지 이게 없어집니다. 저는 요 문제만큼은 저희가 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기회를 짓밟는 엄청난 범죄거든요. 네. 강원랜드 썩을 대로 썩은 곳이 하나의 어떤 계기점이 돼서 대대적인 혁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들도 더 발로 뛰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차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임명한 단체장과 기관장들 그 가운데 5명이 구속될 정도로 문제가 너무 많은 인물들이다. 이 인사들 사퇴하라. 또 홍준표 대표는 사과하라. 아니면 홍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이 사람들 사퇴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경남의 시민단체들 또 경남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의 여영국 위원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명 그 가운데 1명은 얼마 전 그 국정원 심리전담당을 지냈던 현재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우선 2013년도에 내가 그 홍준표 지사 첫 건인데 그 경남 FC 대표이사로 선임된 안종복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심판을 매수하고 또 이 구단의 그 비리를 그 돈을 횡령하고 이 등 혐의로 구속이 된 바가 있고요. 심판 매수 횡령죄.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한참 시끄러웠던 그 홍준표 지사 소환 운동이 전개됐을 때, 네네. 맞불을 놓는다고 경남 교육감 소환 운동을 홍준표 지사 측에서 그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었죠. 이때 그 홍준표 지사가 임명한 최측근들이 기관장으로 있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네. 그 일에 개입을 하고 심지어 이제 도민 개인정보 19만 명의 그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가지고 네네. 그걸 가지고 허위 설명을 하다가 예. 주민투표법 위반 등등으로 그때 경남개발공사 사장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경남 FC 대표이사 예. 다른 대표이사입니다. 예. 그 두 사람이 구속된 바가 있고요. 그 두 사람은 이제 허위 설명죄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요. 그리고 이제 올 5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홍준표 도지사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예. 그때 유세장에 경남도의 그 간부가, 네. 이제 그 위협적으로 유세에 참가 동원을 한 거죠. 이게 어린이집 단체를 동원을 한 거죠. 예. 그 혐의로, 지난주에, 구속이 되었고요. 그건 이제 선거법 위반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하네요. 구속 사유도. 네. 근데 이렇게 문제 있는 분들이 여러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나머지 자리 보존하고 있는 분들도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선 이제 그 발전연구원장 같은 경우에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건 경상남도의 정책을 좀 위반하는 싱크탱크 역할입니다. 네네. 정책 전문가를 사실 선임하지 않고, 예. 정치 공작 전문가를 선임을 했단 말이죠. 국정원 심리전담장 출신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많은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고해야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고요. 예. 그리고, 또 여전히 이제 홍준표 지사와 정치적 그 뜻을 같이 하면서, 네. 선거 때마다 이래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이 출마했다가 떨어지면은 또 기관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분들이 또 몇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속된 분들 말고도요. 현재 기관장 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문제 있는 인사가 많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렇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가 대상인 겁니까?
우선 이제 출자 출연 기관장이 13분입니다. 예. 13분인데 저희들이 뭐 13분 다 아마 물러나라 이러기보다도 전문성이 없거나 또 내년 지방선거라는 이제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은 네. 물러나라. 예. 이렇게 요구를 했고 추석 전에 그 정무부지사를 하고 있던 분은 그때 사퇴를 하고요. 예. 이번에 이제 발전연구원에 구속되면서 사퇴를 하고. 예. 이래서 아마 몇 분은 좀 사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꼭 찍어서 누구누구가 나가라 이렇게 공개하시진 못하나요? 우선 이제 저희들하고 경남도, 정의당과 경남도가 당정 협의회를 추석 직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저희 당에서 경남발전연구원장, 그다음 경남개발공사 사장, 예. 뭐 대표적으로 그 두 분을 찍어서 사퇴를 해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그분 포함해서 몇 분 더 있습니다만 지금 명단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홍 대표는 사과하라. 그리고 홍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이 인사들 사퇴를 요청하라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우선 이제 아마 지금 우리 그 경상남도는 권한대행 체제지 않습니까? 네.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또 의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러다 보니까 권한대행도 그쪽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어쨌든 지금 그 제1야당 대표가 전직 도지사고요. 그렇죠. 현실 권력이지 않습니까? 네. 또 그분이 임명한 기관장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단 말이죠. 예. 이런 상태에서 그 행정부지사가 도정을 진행하는데 언제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뭐 그런 점에서 많은 시민단체나 또 의회 안에서 예. 사퇴하라고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강제적으로 사퇴시킬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 감사라든지 등등 이제 그간 홍준표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비리 문제나 이런 게 좀 많이 제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걸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좀 정리해 가야 된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행정력을 감사권을 동원해서 그분들을 사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요구시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정의당의 경남도당 위원장 맡고 계신 여영국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을 선정했다면서요? 예, 신상은 안 밝혔어요. 근데 이제 곧 나타나겠죠. 네, 뭐 변호를 하려면 얼굴을 보고 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여기가 박 전 대통령 재판부입니다. 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이 되었다. 법조 경력 6년 차부터 31년 차까지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5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5명? 예. 한 사람의 피고인한테 5명의 국선 변호인이 붙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이라고 봐요. 처음이다? 예. 그만큼 힘든 재판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보통 사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해당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여러모로 보나 예외적일 수밖에 없죠. 예. 네. 재판부는 이제 12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법원의 공판 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네. 통상은 한 명씩입니다. 한 명만 하겠죠. 예. 그리고 역대로 제일 많이 선임됐던 게 4명이라 그래요. 4명까지는 있었대요? 근데 이제 5명이 된 것인데. 그런데 그 5명이 지금 이 사건은 처음 접하는 거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텐데요. 그렇죠. 서울중앙지법 소속 국선 전담 변호인 30명이에요. 국선 변호인 이야기가 나온 자체가 이제 지난 16일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하게 됐으니까. 예. 제가 뭐 그분 한 분을 모르지만은 그때 어떤 분들은 이거 혹시 내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하고 오늘부터 아마 기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재판이 좀 미뤄지겠네요. 그러니까 법 쪽의 이야기로는 이 대체로 지금까지 뭐 변호사들이니까 뉴스에
지지가 받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3주에서 1개월은 걸릴 것이다. 예. 5명이. 예. 그렇다면은 재판은 빨라야 11월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예. 또 하나,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단하고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냐. 그게 이제 매우 의문스럽죠. 안 되겠죠.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부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이건 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본인의 원래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이 탈당 문제로 간접적으로라도 접촉하려고 해도 접촉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미루어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접견 요청을 거부하며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저는 100%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연대를 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 연대에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런 대안을 제시한 바 있죠. 네. 방금 정동영 의원 지적하신 전쟁 반대 결의안 그리고 후분양제. 이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하고 연대하시는 게 훨씬 빠른 거 아닌가요? 민주당은 지금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전쟁 반대에 대해서는 물론 민주당도 찬성하겠지만 야당이 선제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힘이 있죠. 말하자면 자유당까지를 다 끌어들여서 전쟁 반대한다는데 어떤 당이 반대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연대로 끝납니까? 선거 연대까지 갑니까? 이건 또 상당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네, 이제 정책 연대는 이제 가치 연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정책 연대가 이제 그 성과를 보이면 최고 수준의 연대에서 최고 수준이 선거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DJP 연대가 선거 연대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연대. 그런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다 지금 곤궁한 처지거든요. 지방선거 전망이 암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인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두 당이 최종 목표를 선거 연대에다 두고 하나둘 이렇게 협력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란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는 어느 당만 후보를 내고 뭐 경기지사는 어느 당만 후보를 내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두 당 다 약세인데 따로따로 후보가 내서 다 떨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협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느닷없이 되면 이게 또 인위적인 선거연대가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전쟁 반대 결의안이라든지 후분양제라든지 등등 이런 그 정책 연대를 해감으로써 토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그 선거연대까지 할 바에는 아예 두 당이 통합하는 게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이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얼마 전 국민의당 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두 당이 합하면 시너지가 큰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방선거 앞두고는 정책 연계 논의가 가다가 통합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거에 오류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40석 국민의당과 20석 바른정당이 합쳐서 60석이 되면 시너지가 난다. 국민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랬는데요. 그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60석이 될 수가 없어요. 바른정당이 일단 일부가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인 의견으로 보면은 적게는 더 4, 5명, 많아야 7, 8명이 아마 합류할 수 있을 거예요. 바른정당이. 그리고 바른정당과 통합에 반대하고 정체성을 섞어놓는 거에 결사 반대하는 의원들이 또 국민의당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 40석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40석 마이너스 알파의 정당이 되고요. 숫자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줄어든 정당이 보수 야당이라는 거예요. 정도 보수 야당이 되면 그런 정도 보수 야당을 가지고 다음 총선거에서 저는 수도권이고 호남이고 전멸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도 보수 야당에 올라탈 의원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얼마 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통합된다면 자기는 탈당한다는 식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런 의원들이 꽤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정동영 의원도 만약 통합론이 급부상하면 탈당하실 건가요? 통합을 접었으니 그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 없는 인위적인 통합은 일관되게 확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제가 당에 있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금 더 강력한 정책 연대라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줄곧 주장한 것이 이 탄핵 연대
바른정당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바른정당이 없었으면 탄핵이 됐겠느냐. 네. 그러니 이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개혁연대를 바탕으로 입법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야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을 해야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저의 주장이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당의 연대 방향을 개혁연대로 잡아서 거기에 민주당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네, 민주당 방향으로 바른정당을 끌어당기자 이 말씀이신 거군요. 네, 뭐 민생 개혁에 대해서야 바른당도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어떻게 또 추이가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정당과 통합보다는 정책연대부터 이뤄나가자 이렇게 당론을 모았습니다. 안철수 지도부의 통합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인데요. 그동안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온 정동영 의원의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에 임명한 인사들 문제가 제기되고 있네요. 홍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 가운데 무려 5명이 구속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정의당의 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의 설명 들어보고요. 오늘 7시 5분 2부에서는요. 어제 청와대에 다녀온 두 분의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들의 첫 만남이 어저녁에 있었는데 국회 환경미화원 노조 김영숙 위원장 또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 두 분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그리고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에서는요. 이 공공기관 부정채용의 문제 이야기해 볼 텐데 강원랜드 부정채용의 피해자와의 인터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이 급부상했었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통합은 아니다. 정책연대 그리고 선거연대부터 해나가자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하네요. 애초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오셨던 국민의당의 정동영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박사님. 그러면 정책연대 그리고 선거연대부터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걸 거쳐서 통합으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통합이 아닌 연대 쪽으로 방향을 튼 건지 네. 이 통합의 속도를 조절한 건지 예.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저는 이 통합이 아닌 연대 쪽으로 방향을 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안 대표는 모르지요. 또 속도 조절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쭉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대체로 저는 서울시청 국정감사가 있어서 앞에 발언을 하고 뭐 끝까지 있진 못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일단 접은 것이고 네. 정책 연대를 하는 것이 대안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 아마 그게 뭐 다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에서 연대로 방향을 틀었다 쪽이 다수다. 예, 그렇죠. 근데 그동안 알려지기로는 통합 쪽이 훨씬 다수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잘못 알려진 거지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언론에 흘렸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옳지 않은 태도. 뭐 40명 의원 가운데 뭐 30명 정도가 동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린 거다 이 말씀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예. 우리 정 의원께서는 애초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안 된다는 입장이셨는데 그 이유를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인위적 통합은 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가치 중심의 정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포기하고 공학적인 접근만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역사적 뿌리가 다르고 노선이 다른 두 당을 인위적으로 합치는 그것은 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죠.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네. 정체성과 가치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정책연대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버려라 뭐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곤란하지만 예컨대 제가 아침에 제안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앞장서서 바른정당과 적극적으로 연대해가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방문 연설을 하기 전에 서울에 오기 전에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하는 전쟁 반대 결의안 같은 거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두 당이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이번 국감에서 초기에 그 의제화가 됐던 아파트 후분양제, 이것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뿌리를 건드린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 문제와 관련해서 바른당과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관철해냄으로써 국민의 90%가 지지를 하는데요. 토건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걸 뚫고 이런 그 변호인들 전부 다 사임시켰는데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했다고 그 사람을 만난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재판에까지 안 나올 가능성도 얘기가 있어요. 나오죠. 예. 박 전 대통령이 그 삼성 재판 때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어요. 네. 근데 재판부에 강제 구인을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 강제 구인이 말하자면 구속이랑 똑같은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구속을 거부한다 이런 건 좀 말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거부하냐? 그 교도소 문 앞에서 나오라고 하겠죠. 예.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팔다리를 들고 뭐 끌어내기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강제 구인 거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판은 본인이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건 또 권리긴 권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변호인만 나와가지고 궐석 재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네요. 현재로 봐선.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이 인치라는 게 강제 구인이거든요. 그러면 국선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어쨌든 정상적 공판은 힘들겠네요. 매우 이미 비정상적이죠. 사실 이 상황 자체가. 네.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법에 30명인데 혼자 5명을 써버리면은 정당한 기회가 돌아갈 사람들한테 이게 줄어든다. 뭐 이런 지적도 있긴 있고 21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런 적이 있어요. 똑같은 전략을 썼습니까? 변호인 총사퇴, 국선 변호인 선임 뭐 이건 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재판이다. 근데 이제 결국 뭐 유죄 판결 뭐 받았죠. 거기다가 뭐 유엔 인권 회의 등 유엔의 인권 침해를 호소한다 이런 것도 마땅치가 않아 보이고 결국은 형량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네. 이럴 경우에 차라리 재판이 빨리 끝나라. 형량이 어느 정도 됐든지 간에.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뭐 사면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무튼 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니까 11월 중순 그렇죠. 절차는 다 밟아야 되는 거니까요. 연내에 선고가 내려질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올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죠. 민주노총 측 불참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 대통령이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은 확인된 자리였는데 어제 그 자리 분위기 좀 듣기 위해서 거기 참석하셨던 두 분의 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국회 환경미화원 노조의 김영숙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청년유니온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입 자격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15살부터 39살까지입니다. 지금 조합원이 몇 명 됩니까? 2,00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0명? 네. 그리고 지금 상근하세요, 위원장은? 네, 저는 전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노조는 어디랑 교섭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은 청년들이 아무래도 다 영세한 기업에 있다 보니까 주로는 이제 청년 관련해서 이제 정부 정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최저임금, 고용보험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는 저희 표현으로는 정부와의 사회적 교섭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정부가 지금 교섭에 응해줘요? 일단은 어제 뭐 만나는 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의 면담이고 교섭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미화원 노조는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한 후에 다 정규직 되셨죠? 근데 아직 정규직
되기에는 약 한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돼갖고 그게 좀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약직 형태였었습니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전에는 뭐 용역에 소속돼 있었죠. 용역회사.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친분은 바뀌었죠. 예, 직원은 됐죠. 그런데 신분증도 이제 국회 직원이 됐고. 근데 2년 계약으로. 2년이라는 기간제는 이제 저희가